여러분, 죽음보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후에 돈이 없는 겁니다. 병원비 한 푼 때문에 자식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자식에게 손 내미는 게 인생의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싫어 악착같이 회사에서 33년을 버텼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친 5억 원을 지금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주변을 보면 자식 사업에 보태줬다가 통장이 텅 비거나 은퇴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주식으로 돈을 날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저와 똑같은 세월을 치열하게 살아온 성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결심합니다. 단 한 푼도 남의 시선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노후 빈곤이라는 걸 뼛속까지 깊게 느꼈습니다. 63세 은퇴자의 솔직한 노후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은 조용합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비스듬히 자리를 잡을 때쯤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가계부를 펼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30년 넘게 들어온 이 소리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거든요. 제 이름은 최호연, 올해 63입니다. 3년 전 33년을 몸담았던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출입증 대신 등산화 끈을 조이며 시작하는 하루. 처음엔 낯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쑥 찾아오는 그 묘한 허전함까지는 어쩌지 못하더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특별히 갈 곳이 없다는 사실. 처음엔 홀가분한 줄 알았는데 가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걸요. 저는 회사에서 최부장이었습니다. 명함 한 장으로 증명되던 내 존재가 사라진 순간 남은 건 그저 동네 아저씨 한 명이었습니다. 그 쓸쓸함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사실 제 삶은 늘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12살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공장으로 식당으로 거칠어지는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겠다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남들 미팅하고 MT 갈 때 저는 지하철에서 전공 서적을 폈습니다. 과외의 일용직까지 뛰면서도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취직이 되던 날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됐어. 나 합격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울음소리. 저도 승강장 한 구석에서 소리 죽여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호강시켜드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참 야속하더군요. 제가 첫 월급을 타기도 전에 어머니는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의 투병 끝에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연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 재롱도 오래오래 보고 싶었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무너졌습니다. 호강시켜드릴 사람이 없는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슬픔을 덮으려 닥치는 대로 돈을 썼습니다. 그때 제 곁을 잡아준 게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원하실까? 당신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저를 키워내신 그 삶이 어머니의 자존심이었는데 제가 그걸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퇴직 직전 마지막 임원 승진에서 후배에게 밀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축하했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못난 마음이 고개를 들더군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직 최 부장 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안 사도 될 양복을 사고 동창 모임에서 술값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허세였죠. 그걸 알아챈 아내가 어느 날 가계부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남한테 잘 보이려고 쓴 돈은 나중에 꼭 후회해.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담담한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계부엔 좀 특별한 칸이 생겼습니다. 지출 항목 옆에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을 의식한 것인지 체크하는 칸이죠. 처음엔 피식 웃었지만
직접 체크해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그동안 내가 남의 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해 왔는지 보였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 머릿속엔 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암으로 가셨으니 제 몸 어딘가에도 그 그림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제 눈빛에서 그 걱정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걱정보다 건강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아무리 쌓아둔 돈이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그건 내 돈이 아니라 병원 원장님 돈이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요. 오늘 아침 아내가 가계부를 덮으며 웃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쓸데없는 지출이 거의 없네. 덕분에 우리 다음 달엔 등산화 새로 맞출 수 있겠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비싼 거 필요 없어. 발에 잘 맞는 튼튼한 놈이면 돼. 비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 화려하진 않지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껍데기를 치장하는 대신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삶. 그게 제 노후의 시작이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서 아들 입에서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먼저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정년 퇴직하면서 받은 2억, 모아둔 돈 예금, 적금 합쳐 3억, 반가움 뒤를 바짝 따라오는 건 결국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봤습니다. 33년을 버텨 손에 쥔 퇴직금 2억,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아둔 예금, 적금 합쳐 3억 남짓, 도합 5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적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마음이 든든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월급은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연금이 나올 테지만 당장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병원비에 생활비에 다 감당하기엔 빠듯합니다. 이 돈이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버텨줘야 하는 목숨줄이었습니다. 한 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요즘 세상의 젊은 청년들이 제 힘으로 집 장만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저도 압니다. 수억을 넘나드는 전세금 앞에 사회생활 몇 년 안 한 아들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나 싶어 마음이 짠했죠. 요즘 세상이 참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고 아이 하나 키우기도 겁나는 세상이라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안 낳는 게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험난한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앞가림 해보겠다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한 가정의 당당한 가장이 되겠다고 나선 아들을 보니 참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린 어깨에 지워진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싶어 아비로서 코끝이 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데 전세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말끝을 흐리는 녀석의 얼굴을 차마 못 보고 저는 빈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조용했죠. 사실 그 전날 밤 아내와 한참을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들이 미리 아내에게 죄송하다며 전화를 했다더군요. 여보, 정호 얼마나 해줘야 할까? 아내의 물음에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1억. 딱 거기까지만 해주자. 나머지는 대출을 받든 정호가 알아서 해야 해. 그 이상은 나중에 정호가 정말 어렵다고 하면 그때 도와주자. 더 주고 싶은 마음이야 부모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퍼줬다가 나중에 병원비 없어서 자식 눈치 보게 된다면 그게 진짜 비극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1억 도와줄게. 엄마 아빠도 노후를 생각해야 하니까. 고맙다고 충분하다고 환하게 웃는 녀석을 보며 한숨 돌렸다 싶었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몇 억씩 해준다는데 집도 사준다는데 우리 아들만 서운한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까지 났습니다. 저한테 물려줄 게 없어 늘 미안해 하시던 어머니. 저도 결국 자식에게 충분히 못해주는 아버지가 되는 건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쓸렸습니다. 오빠 정호가 결혼하고 딱 1년 뒤 딸아이 혼수 때는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타이밍이 참 야속하더군요. 아들 해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민정이한테는 아들보다 조금 덜 챙겨줄 수밖에 없었죠.
딸은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웃었지만 저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섭섭하다고 투정이라도 부렸으면 덜 미안했을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민정이한테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맙네. 나도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 미안함은 지금도 딸 얼굴을 볼 때마다 가끔씩 고개를 듭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다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덜 해주면 평생 가슴에 남는 거.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퇴직금 털어 자식 사업 대줬다가 노후가 통째로 무너지는 이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게 진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 제가 냉정하게 선을 그은 건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단단히 버텨야 아이들이 우리 걱정 없이 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 벌리지 않는 부모, 아프면 제 발로 병원 갈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산이라 믿었습니다. 아들, 딸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 너희의 짐을 덜어주는 비용이야. 나중에 우리 때문에 너희 인생 흔들리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덜 받는 게 낫다. 어차피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다 너희 거야. 특히 우리 딸 민정아, 엄마 아빠가 미안하고 고마워. 고개를 끄덕이던 아들과 눈물을 글썽이던 딸. 그 눈물은 서운함이 아니라 고마움과 복잡한 안쓰러움이었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밤들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언제까지나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부모로 늙어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니 이제는 다들 인생의 큰 파도를 넘고 은퇴를 했거나 앞둔 나이라 모이면 자연스럽게 지난 세월의 소회나 노후 준비 같은 깊이 있는 인생 지혜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막상 마주 앉아보니 분위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전혀 없더군요. 누가 더 비싼 시계를 찾는지, 자식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누가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지, 예순이 넘어서도 그 끝없는 서열 다툼이 여전한 걸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한두 시간은 저도 그 묘한 경쟁 분위기에 살짝 휩쓸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철호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꼬박 35년을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친구인데 오늘따라 표정이 영 어두워 보였습니다.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묵직하게 입을 열더군요. 나 사실 퇴직금 절반을 아들놈 사업 자금으로 떼줬어. 덕분에 내 통장은 지금 텅 비었다. 그래도 어쩌냐, 하나뿐인 내 자식인데 기는 살려줘야지. 입으로는 기를 살려준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 밑에 짙게 깔린 수심까지 가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마 철호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 딸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호석이는 시종일관 주머니에서 번쩍거리는 외제차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은 차라며 나갈 때 주차장에서 다들 한 번씩 구경하고 가라는 자랑을 잊지 않았죠. 10년 된 낡은 국산차를 타는 제 입장에서 아주 잠깐은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호석이가 툭 던진 한마디에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은 이내 싸늘해졌습니다. 사실 나 이번에 모은 돈 절반 주식으로 반 토막 냈다. 그래도 남자가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무시 안 당하는 거 아니냐? 외제차 열쇠를 쥔 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여유에서 나오는 몸짓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버티기였던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차를 타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껍데기뿐인 삶. 주머니 속 제 낡은 차 열쇠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성식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소매를 일부러 걷어올려 명품 시계를 훤히 드러내 보이며 골프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어느 골프장이 관리가 잘 됐네. 다음 달엔 제주도로 라운딩을 가자며 기세를 올렸죠.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성식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연아, 나 사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병원을 못 가겠어. 무서워서. 명품 시계를 찬 손이 파들거리며 빈 술잔을 감싸 쥐더군요. 사실 아끼는 말 못했는데 나 코인이랑 주식에 손댔다가 수억 날렸다. 이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밤마다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잠이 안 와. 집에 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건강검진 예약하자. 미루지 말고 꼭 받자.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놨어. 예약했으니까 걱정 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시계나 외제차는 없어도 내 삶의 속도를 알고 내 건강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새삼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호, 호석, 성식이. 다들 저와 비슷한 시절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놈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보이는 삶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거나 비싼 차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거나 시계로 체면을 세우는 일들.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한 번만 몰아쳐도 형체도 없이 쓸려나갈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승진에 밀린 자괴감을 가리려 비싼 양복을 사고 동창 모임에서 술값을 혼자 계산하며 인정받으려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늪에서 건져준 건 아내였습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쓴 돈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아내의 그 담담한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도 지금쯤 저 친구들 틈에서 허세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된 국산차가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오늘의 만보기를 체크하며 걷는 제 소박한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모래성을 부러워하는 대신 저는 제 속도로 단단하고 소중한 내실을 다져가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품격 있고 단단한 은퇴의 모습입니다. 우리 집의 진짜 사령관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제 아내라고 대답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역할 분담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치열하게 버티는 데만 집중했고 집안 살림과 돈 관리는 온전히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오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그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것. 하지만 세월이라는 강을 건너 은퇴라는 언덕에 올라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살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만 보고 달릴 때 아내는 우리 집에 10년, 20년 뒤 미래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 노후의 가장 든든한 기둥인 청라 아파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때는 2010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아내가 분양 광고 전단지 하나를 내밀며 진지한 얼굴로 앉더군요. 여보, 여기 인천 청라라는 곳인데 한번 봐봐. 여기 앞으로 크게 개발될 것 같아.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청라는 온통 먼지 날리는 공사판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거기 유령도시 되는 거 아니냐며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괜히 무리해서 샀다가 대출금에 발목 잡히고 노후가 꼬이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글쎄 여보, 여기가 확실해? 요즘 부동산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모험하는 거 아냐? 제 질문에 아내는 피하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몇 달을 가보고 공부했어. 나 믿고 한번 가보자. 결국 저는 아내의 안목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노후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시엔 그렇게 우려가 많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시세가 8억 정도 합니다. 살 때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꿈인가 싶을 정도죠. 제가 회사에서 승진이니 실적이니 하며 머리를 싸매고 정치 싸움에 지쳐 있을 때 아내는 집에서 조용히 우리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짜 놀라운 점은 부동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하면서도 틈틈이 경제 공부를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저한테 굳이 생색을 내거나 티를 내는 성격이 아니니까요.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아내는 소액으로 우량주를 조금씩 사고 팔며 몇 년 동안 시장의 흐름을 익혔다고 하더군요. 잃어보기도 하고 수익을 내보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온 겁니다. 어느 날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아내를 보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런 걸 하고 있었어? 위험하게 주식은 왜 해? 그러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돈도 몸의 근육처럼 길러야 하는 거래요. 안 쓰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돈도 가만히 두면 그 가치가 말라버리는 거야.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 몰래 경제학자와 같은 해안을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내의 그 공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퇴직 전부터 배당주를 차곡차곡 모아 우리만의 조그마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노후 생활 전체를 감당할 만큼 거창한 규모도 아니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그 배당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연금에 더해 아내가 만들어준 그 소중한 물길이 있기에 제 은퇴 생활의 여유가 한층 깊어진 겁니다. 제가 33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짐을 싸서 돌아오던 퇴직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저녁상을 차려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놓은 것들 하나씩 누리면서 같이 살자. 그 말이 어떤 거창한 위로보다 제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는 승전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월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해주는 든든한 확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내가 33년을 밖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내 인내심이 아니라 우리 집의 내공을 묵묵히 다져온 아내의 지혜였다는 것을요. 물론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아내가 처음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해서 한 소리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 왜 굳이 골치 아프게 주식을 해? 그러자 아내는 아주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돈은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 그 논리적인 말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영역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창들이나 후배들이 물어옵니다. 형님, 노후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야 뭐 한 거 있나? 우리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온 게 전부지.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 뼛속까지 진심입니다. 청라 아파트 한 채, 아내가 오래 공들여 만든 배당 파이프라인, 그리고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는 아내의 가계부 습관. 이것이 우리 부부 노후의 전부입니다. 화려한 재테크 비법도 대단한 포트폴리오도 없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한 전략가이자 동반자인 아내가 제 옆에 있는 한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평화는 아내의 지혜가 일궈낸 가장 값진 열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겁쟁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겁이 납니다. 남들은 바쁘다고 혹은 귀찮다고 아니면 설마 나한테 별일 있겠어? 라며 미루는 병원 방문을 저는 절대로 미루지 못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일, 그리고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가버리신 그 서글픈 뒷모습 말입니다. 두 분 다 암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무의식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져 몸에 작은 이상 신호만 와도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곳이 생기면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로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유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파산의 가장 흔하고도 비참한 원인이 바로 의료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십만 원으로 끝날 일이 미루고 참다가 병을 키우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자산 관리만이 투자가 아닙니다. 내 몸의 고장을 미리 고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몸테크이자 수익률 높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제 아내가 저보다 한술 더 뜹니다. 아내는 건강검진 날짜를 달력에 커다란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잊지 않도록 챙깁니다. 처음엔 아내의 그런 태도가 유별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모임에서 만난 친구 성식이가 검진 결과가 무서워 병원을 못 가고 밤잠을 설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그 유별남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였다는 것을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 우리 부부는 경건한 마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함께 식단을 고민하고 수치가 좋으면 아이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일상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등산을 갑니다. 처음엔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시간 많잖아. 거창한 산 아니더라도 가까운 산부터 같이 다니자. 솔직히 귀찮을 때도 많았습니다. 전날 모임에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면 이불 속에서 버티며 꼼짝도 하기 싫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가차없이 커튼을 걷어젖히며 제 아픈 구석을 찌릅니다. 빨리 일어나 산에 가기로 했잖아. 그 말이 참 얄밉기도 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우리 부부의 등산 장비는 소박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고가 브랜드는 없어도 발에 꼭 맞는 편안한 등산화와 땀을 잘 흡수하는 양말, 그리고 가벼운 스틱 하나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아웃도어 의류를 풀세트로 갖춰 입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 부부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산에서 땀 흘리는데 브랜드가 무슨 상관입니까? 땀은 정직하게 흐르고 산은 우리에게 똑같은 맑은 공기를 내어주는데 말이죠. 산 중턱쯤 올라 바위에 걸터 앉으면 아내가 정성스레 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주먹밥, 예쁘게만 계란말이, 그리고 입가심용 방울토마토 몇 알, 오이. 그 맛은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꿀맛입니다.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이토록 달다는 걸 젊었을 때는 왜 몰랐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점심시간조차 업무의 연장이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삼켰는데 산 위에서 아내와 나누는 이 도시락은 밥알 한 알의 식감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아내가 물병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지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치 아닐까? 그 말에 저는 소리내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호텔에서 먹던 비싼 점심보다 지금 이 주먹밥이 훨씬 낫네. 진짜야. 걷기는 우리의 걸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스마트워치로 만보를 체크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하루 목표치가 안 채워지면 밤늦게라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더 돕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군말 없이 같이 따라 나서 줍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 뉴스, 아들 녀석 안부, 우리 딸 이야기, 어제 본 다큐멘터리 내용까지 정말 대단할 것 없는 소소한 대화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회사가 먼저였고 저녁엔 지쳐서 입을 닫았고 주말엔 각자 쉬느라 바빴죠. 그때 못한 대화를 지금 몰아서 하는 것 같아 가끔은 은퇴가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식단 관리도 아내의 주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싱싱한 채소 위주로 식탁을 차립니다. 처음엔 저도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음식이 너무 맹맹하잖아. 좀 짭조름하게 먹으면 안 돼? 그때 아내가 아주 태연하게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좀 싱겁게 먹고 등산 다닐래? 아니면 맛있는 거 실컷 먹다가 나중에 병원 가서 콧줄 끼고 병원밥 먹을래? 그 한마디에 저는 깨끗이 항복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못 먹습니다. 제 몸이 아내의 지혜에 길들여진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힘겹게 내뱉으셨던 말씀이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호연아, 엄마가 몸을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게 너한테 제일 미안하고 후회된다. 그 말씀은 평생 자신보다 저를 먼저 챙기느라 당신 몸 망가지는 줄 몰랐던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합니다.
아픈 걸 참지 않고 검진을 미루지 않으며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하게 듣는 것.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늦은 효도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목표했던 만보를 채웠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며 아내와 단지를 돌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신부터 무릎 조심해. 내리막길에서 뛰지 좀 말고. 제 농담에 아내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별거 아닌 대화지만 이 안에 우리의 노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몸테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곧 노후의 가장 든든한 현금 지급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퇴직하고 딱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만보기를 채우려 나섰다가 우리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제복을 갖춰 입으신 경비 아저씨가 차량 출입을 안내하며 꼿꼿하게 서 계시더군요. 얼핏 봐도 연세가 저보다 한참이 이르는 촉히 넘기셨을 법한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가벼운 눈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그 아저씨의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사실 그 무렵 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퇴직했을 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원 없이 쉬어보자, 밀린 여행도 다녀보자 그렇게 호기롭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니 그 시간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살림하느라 온종일 분주한데 저는 커피 마시고 뉴스 좀 보다가 책 좀 뒤적이다 산에 갔다 오면 하루가 끝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게 진정한 휴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명분이 사라진 허전함. 그게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날이 서더군요. 아무 잘못 없는 아내에게 괜히 퉁명스럽게 굴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제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찻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꼭 길 잃은 어린애 같아. 제가 애써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내는 제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평생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라도 찾아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조금씩 몸 움직일 수 있는 거 말이야. 그날 밤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행히 몸은 건강합니다. 무릎도 멀쩡하고 허리도 아직 꼿꼿하죠. 33년을 사무실 책상 앞에서만 보냈지만 주말마다 산을 탔던 덕에 체력 하나만큼은 또래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퇴직 후 무기력증에 빠져 고립되는 친구들이 참 많더군요. 집에만 있으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그들의 토로가 더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원봉사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고 점심 배식을 돕는 소박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봉사 나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줄에 서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을 떠드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분이 수고가 참 많네. 고마워요. 젊은 분. 63인 저에게 그 할머니는 젊은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지더군요. 사실 복지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중견기업 부장 출신이 국 뜨고 있는 게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못난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 국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 그 어떤 결제 서류에 사인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종아리가 묵직하고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건강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결제판 들고 다닐 때의 뻐근함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아내에게 그날의 일들을 신나서 이야기하니 아내가 박수를 치며 웃더군요. 거 봐요. 당신은 몸을 써야 사는 사람이라니까.
할머니가 젊은이라고 하셨다니 앞으로 매주 나가야겠네? 거기 가면 당신 막내잖아요. 아내의 농담에 오랜만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용기에 힘입어 이제는 경비 일도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임이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내 자존심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의 눈을 의식한 허세 때문에 삶이 흔들려 본 사람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외제차를 타고 수억의 빚을 진 친구보다 10년 넘은 국산차를 타며 제 발로 당당하게 일터를 찾는 삶이 훨씬 귀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아직 경비 일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조만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복지관 봉사를 통해 깨달았거든요. 몸을 쓰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아침에 눈을 떠야 할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의사들이 규칙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의 최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교과서 속의 말이 아니라 제 몸으로 느껴지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땀 흘려번 단돈 50만 원. 그것이 주는 당당함은 통장에 든 퇴직금 몇 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퇴직금은 지켜야 할 방어선이라면 내가 벌어온 돈은 제 삶을 전진시키는 훈장이니까요. 노동은 노화를 늦추고 삶의 향기를 더하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경비실을 지날 때 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나눕니다. 아저씨도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얼마 전 모바일 청첩장이 2장 카톡 메시지로 왔습니다. 한 장은 얼굴 본 지도 가물가물한 고향 후배의 딸 결혼식이었고, 또 한 장은 3년 넘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친구 아들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둘 다 제 자식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모바일 청첩장의 속뜻을 압니다. 요즘은 그저 경조사 때만 나 여기 살아있어 하고 소식을 던지는 관계가 참 많으니까요. 아내가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 갈 거야? 저는 잠시 창밖을 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럴 때만 연락하는 자리에 마음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제 말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청첩장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인간관계는 곧 제 경쟁력이자 명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하고 안면을 터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았죠. 경조사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나중에 내 자식들 대사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자리에도 억지로 봉투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사람의 부모님 장례식장에 앉아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조용히 되짚어보니 그 수많은 관계 중에 진짜는 몇이나 되었을까요? 제가 승진해서 밀려 혼자 차가운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을 외면하며 돌아오던 그 외로운 밤, 제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와 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텅 빈 전화기 퇴직금 숫자만 들여다보던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인맥은 파도가 치면 사라질 거품 같은 것이었다는 걸요. 반면에 그때도 지금도 제 곁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교 동창 중에 민규라는 녀석이 있어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철호나 호석이처럼 자랑할 외제차도 명품 시계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저 가끔 사우나 갔다가 밥이나 한 그릇 먹자 하고 툭 던지는 문자가 전부죠. 그러면 우리는 동네 사우나에 갔다가 땀 흘리고 나와 국밥집에서 한 그릇 뚝딱 비우고 1시간 남짓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또 보자 하고 헤어집니다. 대단한 정보나 이득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닌데도 그 녀석과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내에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산을 타고 가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커피 한 잔 나누는 사이입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수수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아 속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편안한 사이죠. 아내가 그 친구 얘기를 할 때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여보, 그 친구랑 있으면 나를 꾸밀 필요가 없어서 참 좋아.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다 뭉클하더군요. 꾸밀 필요가 없는 관계,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 관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아내가 먼저 마음속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래 유지했던 모임 하나 이제 그만 나갈까 봐. 거기만 갔다 오면 온몸이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당신 속상하게 했어? 아니,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거기 가면 항상 누가 뭘 샀는지, 자식이 어느 대기업에 갔는지, 남편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런 얘기뿐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어. 아내의 말을 한참 듣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지 마.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 마음 편한 것만 하고 살아도 되는 나이잖아. 아내가 조용히 미소 짓더군요.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끊기가 좀 미안해서. 괜찮아. 칼로 자르듯 끊지 않아도 돼.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되는 거야.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고 모임이 많아야 사회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 정반대였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껍데기뿐인 관계가 많을수록 제 소중한 에너지는 방전되고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 마음의 공간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간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1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듯 어색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제 작은 정원에 남기고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는 확연히 줄었지만 그 깊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내와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가 즐겨 찾는 골목 끝 치킨집 앞을 지나는데 아내가 제 옆구리를 툭 치더군요. 여보, 오늘 여기서 한잔할까? 시원한 맥주가 당기네. 우리는 홀린 듯 들어가 치킨 한 마리에 시원한 생맥주 2잔을 시켰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고 대단한 축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네 치킨집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마주 본 게 전부였죠. 아내가 시원하게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꽤 괜찮지 않아? 저는 그 잔에 제 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괜찮은 정도야? 내 인생 통틀어 지금이 최고지. 몇 년 동안 소식 없던 사람의 청첩장을 외면한 것, 나를 비교의 늪으로 몰아넣던 피로한 모임에서 조용히 발을 뺀 것. 처음에는 그게 야박하고 모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 껍데기들을 걷어내고 생긴 소중한 여백에 진짜 보물들이 채워졌다는 것을요. 아내와 손잡고 걷는 이 고요한 저녁 산책, 친구 민규와 나누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주말에 아들 내외가 놀러왔을 때 식탁 가득 퍼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딸 민정이가 퇴근길에 전화해서 아빠 요즘 어때? 하고 묻는 그 다정한 목소리. 저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빈자리에 비로소 진짜 행복이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주말 아침이면 고요하던 우리 집 현관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들 정호 내외가 양손 무겁게 뭔가를 들고 들어오며 외치는 소리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하고 저도 소파에서 일어나 짐을 받아줍니다. 사실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같이 밥 한 끼 지어 먹고 아내가 내온 과일에 커피 한 잔 마시며 텔레비전을 좀 보다가 돌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 귀하고 따뜻합니다. 밥을 먹던 아들이 넌지시 제 눈치를 살피며 묻더군요. 아버지, 요즘 퇴직하시고 하루가 너무 길지 않으세요? 심심해서 어떡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심심하긴. 녀석아, 나 요즘 너보다 더 바빠.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데요? 아침 저녁으로 만보 채워야지, 내 엄마랑 산 타야지, 평일엔 복지관 나가서 젊은이 소리 들으며 봉사해야지.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식탁 위로 시원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며느리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깔깔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우리 집 거실을 채울 때
저는 비로소 은퇴 후에야 만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딸 민정이는 퇴근길에 자주 전화를 걸어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버스의 덜컹거림이나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걸 보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길인 모양입니다. 아빠, 저녁 먹었어? 오늘 메뉴는 뭐야? 응, 먹었지. 간단하게 김치찌개 먹었다. 너는? 퇴근길이야? 응, 나도 이제 퇴근해서 집 거의 다 왔어. 엄마 무릎은 괜찮아? 별 대단한 내용도 없는 시시콜콜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통화가 참 고맙습니다. 그 고단한 퇴근길에 세상 제일 바쁜 나이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제 마음은 이미 꽉 찬 보름달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민정이야? 밥은 먹었대? 응, 안부 전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다 와간대. 제 대답에 아내가 빙긋 웃습니다. 더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 미소 안에 부모로서 느끼는 안도감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명절이 되어온 가족이 모이면 좁은 거실이 푹적푹적합니다. 아들 내외 딸 민정이 든든한 사위까지 모여 앉으면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아내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혹여나 아내 무릎에 무리가 갈까 싶어 제가 말렸습니다. 여보,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자. 애들도 먹을 거 사온다는데 당신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아내는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애들 입에 내 음식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내 행복인걸?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차려내는 상. 그 마음이 음식의 감보다 더 깊게 상 위에 배어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다 보면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직장 생활 고충, 사위의 육아 고민, 그리고 아들의 슬쩍 비치는 고단함까지. 예전 같으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하고 훈수부터 뒀겠지만 이제는 그저 묵묵히 들어줍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귀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식사가 끝나면 우리 집만의 필수 코스 윷놀이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어디선가 꺼내온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육가락이 담요 위를 구릅니다. 편을 나누면 그때부터는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민정이가 도를 외치며 오빠 정호의 말을 잡아먹으면 정호는 아, 거참 너무하네 하며 볼멘 소리를 하죠. 30이 넘어선 자식들이 예전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 투덜대는 걸 보며 저와 아내는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난 뒤에 고요한 거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뒷정리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았다라고 말이죠. 멀리 인천 앞바다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날이 맑아 서쪽 하늘이 활짝 열리는 날이면 창밖으로 타오르는 듯한 빛이 번집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가만히 창가에 서서 그 빛을 응시합니다. 어느새 아내가 다가와 제 옆에 나란히 서지요. 둘 사이에 대화는 없지만 우리는 같은 풍경을 공유하며 같은 세월을 되새깁니다. 그 붉은 빛 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마디, 합격 소식을 듣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소리 죽여 울던 청년이었던 저,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어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외면하던 중년의 저, 그리고 아들에게 전세금을 건네던 밤의 고뇌와 딸의 결혼식 날 아내와 말없이 잡았던 손의 온기까지.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권력을 쥐어보지도 못했고 큰 부를 쌓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건강하게 제 자리를 지켰고 아내 덕분에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았으며 이제 자식들은 제 발로 서서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됐습니다. 이 말하면 충분한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나누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존엄을 지킬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세요. 그것이 야박함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프면 참지 마세요. 검진은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소리로 들으세요. 건강한 몸이 곧 노후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껍데기뿐인 관계에 마음의 방을 내주지 마세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인맥보다 비 오는 날 국밥 한 그릇 같이 먹어줄 친구 하나, 내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배우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승진을 못한 것, 더 큰 집으로 옮기지 못한 것, 남보다 조금 덜 가진 것.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려온 고유한 무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웃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저녁도 저는 아내와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걷던 아내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밤 공기가 참 달다. 저는 아내의 옆모습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참 좋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도, 명품 시계도, 골프 회원권도 제 손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와 아내 이 길을 끝까지 당당하고 품격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도 이 평온한 달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